긍정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권혜령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므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7월 6일 독일 퀘르버 재단에서 초청 연설 당시 하셨던 말씀입니다. 최근 남북 평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판문점 선언은 남북 평화의 시작이 되어 남북 경협 재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발표한 합의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북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는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1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4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및 백두산 관광 실시 등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여러 조항과는 달리 이번 판문점 선언은 경협의 면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 연결 사업의 예를 들어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부터 하진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됩니다. 이는 도로망인 아시안 하이웨이와도 맞물립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며 노동량의 증가로 분단 이후 사실상 섬나라의 경제 구조였던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대륙형 경제로 전환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의 가스관 연결로 적은 비용에 PNG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실시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북 간 평화의 뒷받침 역할을 해준 정상회담은 이후 그 관계가 지속되어 2002 한일 월드컵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간 공동 입장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보수 정권에 들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비핵화 의지를 표출하는 등 실질적 개선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까지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경제협력에 따른 민주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혁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대한민국 5.18 6월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 또한 신대륙 개척에 따른 부유층이 많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도 부유한 서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하나된 아랍 정책도 결국에는 수에즈 운하와 석유 개발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한과의 경협의 예인 개성공단을 이용해 스피로버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효과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넘쳐 다른 곳까지 퍼지는 효과를 말하는데 공단에서 받은 과자가 북에서 비싸게 팔리는 효과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 거리인 만큼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혜택을 집중시켜 넘치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북한의 중심부로 침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북한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민주화 또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북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고, 두 번째,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며, 세 번째, 경제 협력에 따른 민주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긍정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정 측 질의, 긍정 측 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이 주어집니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한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이 유지되었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네, 하지만 저희가 물론 그 몇 년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짧은 기간의 원인에는 분명히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와 지금과 다른 그런 적재적인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고 현재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 구체적인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는 혹시 판문점 선언 1조 6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1조 6항은 경제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14선언의 모든 합의를 이행하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철도를 조금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이렇게 다른데 어떠한 점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까? 14선언의 합의 사업을 그대로 하고 도로 연결 및 철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4선언에도 도로 연결 및 철도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포함해서 새로 적극 추진할 것으로 포함되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측께서는 두 번째 주장으로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즉 지난 30년간 남북 경협이 진행되어 오면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온 주체 중 하나는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정권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이었고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을 강성대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와 소통을 하는 척을 하면서 화전양면 전술을 통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모토를 정상국가화하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그 화전양면 전술이 비정상 국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셈인데, 이러한 부분과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서 그 판문점 선언할 때 그 말했던 부분을 보면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맞춰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보다는 현재로서의 정권이 맡긴 북한은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김정은 체제 때도 북한은 핵실험을 도발을 감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 때는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화전양면 전술이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핵실험장을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표출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국가를 정상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북한의 많은 투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북제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핵 도발을 감행하고 과거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주화를 시작하여 시장 경제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간다고 세 번째 주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고 우리 판문점 선언이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듣기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제재 질문 시간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인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하는 부정측 입론자 전서진입니다. 먼저 긍정 측의 입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저희 부정 측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에 대해 상대 측에서는 첫째,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한 경제에 이바지한다. 둘째,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간다. 셋째, 경제협력에 따른 민주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중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한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하셨는데 남북경협 재개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매우 막대합니다. 2018년 6월 13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20년간 5천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했으며 북한 내 인프라 육성 비용으로 철도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등 1,40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과거 남북경협으로 얻은 이득이 매우 적습니다. 2013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며 2015년 기준 남북 교역액은 27.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해 남한의 수출액인 5,27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제산업협력실 이석기 연구원과 같은 여러 전문가들도 과거 남북경협의 이득이 매우 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정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찬성 측과 동일한 면이 많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 두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계리 핵시험장의 폐쇄만으로 북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동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할 때 해외 핵 전문가를 초청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채 보여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가졌던 풍계리 현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할 매우 중요한 핵심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등도 없이 폭파해 폐쇄했으니 이는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서방 핵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북측은 현장 브리핑을 진행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 이름 공개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해줄 사람이 전무한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진정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핵실험장 폭파는 북한이 연출한 또 하나의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남북경협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요구합니다. 남북경협 재개는 북한의 도로와 철도 등 막대한 인프라 건설을 요구합니다. 경의선은 당장 운영 가능한 수준이지만 동해선과 경원선은 전면 재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통합 철도망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주요 한 7개의 노선을 최대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게 하려면 철도 개설과 신설에 약 37조 8천억 원이 든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신의주간 고속철도 건설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업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2018년 5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확장, 신의주 황금표 개발, 나선 무역경제지대 개발, 각종 광물 재련시설과 발전소 건설, 물류센터 조성 등 인프라 재건 비용으로 270조 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해도 북한이 우리와 개발권과 수익을 공유해서 윈윈할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 둘째, 남북경협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논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정책 입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긍정 측 질의 및 부정 측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시간은 4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일찍 중단되었기에 투자를 하고 바로 중단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혹시 개성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효과성이 입증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다라고 쉽게 당겨졌지만 그 진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정권적인 부딪힘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단점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장점으로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단기간 동안 실행되었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기가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남북 경협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것을 보고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경협과 이번 남북경협의 규모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 간에 제대로 된 이해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남북경협에서 한국, 남한이 손해를 봤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합작기업화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여러 외국 기업을 합작기업시켜 개발권과 수익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만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물론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아직 신뢰성이 없고 이제 뭐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뒤처질 수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이 방에서도 말씀드렸듯 아직 신뢰성은 물론 정말 물증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 심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확실하게 비교했을 때 뭐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과 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연설문을 봐서는 충분히 지금도 이제 당장 당장 철도를 세우고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것을 계기로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고 남북 경협의 시작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를 시작함으로써 이후에 그런 더 활성화되는 남북 경협의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지금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다고 하셨는데 남북경협은 도입기, 성장기, 정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 정체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정체기의 원인은 2008년 금강산에서 박광자씨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남북경협을 정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여러 가지 핵 도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발을 하였고
여러 가지 선언을 한 뒤에도 계속 핵 개발을 지속하는 이중 전략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북한을 우린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경협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며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상대 측의 주장대로 하자면 우리는 통일을 절대 할 수 없고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과 전혀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측에서도 잠정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완벽한 신뢰라는 것을 물론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은 저희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즉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되풀이되는 말 아닌가요?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더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또한 또 신뢰성이 더 갖춰진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남북 경협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네, 상해 측에서 지금 심증을 얘기하시고 있죠. 물증이 아니라. 하지만 현재 과거 9.19 공동성명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확실히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고 비핵화는 아버지인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9.19 성명에서 확실히 NPT에 가입하고 비핵화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진행한 6.12 공동성명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오히려 과거 9.19 공동성명보다 훨씬 더 후퇴된 조항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후퇴된 조항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토론자께서 아까 이쪽에 계신 토론자 분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다음은 김정숙 의원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을 재개돼야 한다에 찬성 측 반박을 맡은 감언이설팀의 심한입니다. 네, 일단 상해 측에서는 첫 번째 문점, 즉 저희의 반론적인 그런 입장으로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반 첫 번째로 비핵화 선언은 신뢰를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점으로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해 측에서는 첫 번째 문점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문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서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항상 두 입장이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둘 다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등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저희가 기업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기업과 기업 사이나 아니라 기업과 상거래 사이에 그런 투자를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돈을 써가면서 즉 아무런 그런 보장도 없이 그저 자신의 돈을 이렇게 더 이바지하는 데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한 그 이후에 더 투자한 비용의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처음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실제로 철도 그런 것을 이제 실행하는 데 앞서서 굉장히 많은 8조 원 가량의 그런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도 연결 사업이 그런 경제적인 것에 앞서서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경제적 효과를 보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또한 이런 것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기대성을 국민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투자 비용이 아무리 막대할지라도 그 이후에 최선책으로 실행했을 때 오히려 이익이 더 보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점에서 이제 비핵화 선언은 신뢰가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이반과 반박 교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이제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14 공동선언이나 이런 선언들과는 달리 판문점 선언은 확연하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대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앞서 이반의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체계적인 그런 조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연설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남과 북이 서로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체들처럼 시작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저희는 당장 그런 판문점 선언이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장 철도를 세우고 이런 것은 저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하여 이제 점점 더 서로의 문화를 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수기 시간 1분 쓰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숙 질의 정정측 응답 시간입니다.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 토론자분께서 반론으로 두 번째에
차이점의 이유로 체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경협은 어떻게 유지하실 것입니까? 경협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 추구하는 가치는 통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경협을 통해서 매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도 그 후 얻을 이득이 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물론 저희 측에서도 최근 판문점 선언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남북 경협주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하락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 측은 개성공단, 즉 경제협력은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평화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라졌던 남북의 경제협력, 즉 경제적으로 얽히면서 그 둘이 느끼는 평화, 그 분위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반박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개선점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단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 사례도 볼 수 있듯이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이가 틀어지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 측의 입장에 대입을 해보자면 통일 역시 계속 문화 차이 등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그런 차이점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통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요. 저희는 통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류 협력이 더욱더 체계적일 때 해야 한다고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판문점 선언으로 계기가 돼서 남북 경협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남북 경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 이 화목한 분위기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판문점 선언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입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두 번째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근거로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했다는 점을 드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이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를 북한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네,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그 비핵화 의지를 충분히 표출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봤을 때도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화전연만 전술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짓을 숨기고 그런 것이 유리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신뢰하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비핵화 선언을 많이 발표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9.19 공동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사찰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06년에는 바로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감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핵도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현재 북한의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근거의 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고,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이 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는 아직도 네, 시간이 되어서 이번에는 공정직 질문으로 시간을 3분 드립니다. 저희 수기 시간 1분 쓰겠습니다. 저희 수기 시간 1분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정책 질문으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정측 반론을 맡은 최민규입니다. 긍정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인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된다에 상대 측에서는 첫째, 구체적인 남북 발전의 이바지, 둘째,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셋째, 경협에 따른 민주화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대팀의 이 세 가지 주장 중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고 저희 측 입론자가 반론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논거를 보강하겠습니다. 또 아까 교차질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두 번째 주장으로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 측께서 근거로 제시하신 흉기리 핵실험장 폭파는 아까 교차 조사에도 말했듯이 불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임료적 충분히 논의되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북한이 과연 진짜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흉기리 핵실험장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핵시설을 공개하고 사찰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6.12 선언에서 약속된 비핵화에 관한 조항은 아까 교차질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9.19 성명보다 훨씬 더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9.19 성명에서는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 NPT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밝힌 반면 6.12 선언에서는 단지 핵을 포기하도록 약속하겠다라는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으로 경협에 따른 민주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은 이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분단되어 왔습니다. 타 국가와는 달리 독재체제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국가입니다. 실제로 북한 내의 경제력 또한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으며 우리가 추산하는 북한 내의 경제력의 값도 매우 근사적인 값이지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우리가 과연 경제협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 아까 교차조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논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대 측께서는 김정은과 김정일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저희 측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 김일성의 유훈이라며 핵 포기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그러한 정책 또한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김정은도 과거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주어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희는 잠정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경제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른 경제협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폐쇄된 북한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것 같은 것으로 꼭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개성공단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던 스피로버 효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협 사업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개성공단이 잘 가동되고 있다가 그것이 끊어짐에 의해서 개성공단에 있던 많은 기업들은 그리고 기업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단에는 인도적인 차원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 또한 가미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협력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반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실패 원인이 이제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제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단점만 부각된 채로 그것을 해결시키지 못한 채 단기간에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효과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논의드린 점인데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수 정권의 도입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한 북한의 2016년에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속해서 CVID 의지를 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예를 이제 핵실험 예로 들어주셨는데 지금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상식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에 와서는 아예 그와 정반대로 이제 오히려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물론 상식께서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 이런 주장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의지 표현 자체는 엄청나게 정반대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께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체제 인정입니다. 또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북한의 경제가 되게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제를 김정은이 살리기 위해서 북한의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반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는 거의 동일시 제어도 되는 정도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체제에도 빈곤했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한 건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에게 지원된 돈은 민생 안정에 쓰였습니까? 과연? 네, 그렇다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북한에게 지원한 금액이 아무래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그런 다른 방도로 사용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그 청와대 내부 전화 연결 전선의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현재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그 금액이나 쌀들을 뭐 다른 부분에 사용한 그런 근거가 없다,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께서는 저희 측 개성공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측은 개성공단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 북한과 남한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 실패하지 않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네요. 실패하지 않은 결과, 즉 실패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그 남북 경협, 즉 그 경제 협력 그걸 다시 재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측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뢰감이 현재는 매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지금 당장 경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판문점 선언이 계기가 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측 변론이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1분 사용하고 네, 마지막 긍정측 수리 시간 요청하셔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측 변론이 있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찬성 측 결론을 맡은 강원이설팀의 김승재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 측께서는 이번 주제에 대하여 반대를 하시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주시면서 이번 문제에 대하여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생각을 하기에 상대 측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장,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측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지금 상대 측께서 근거를 들어주시고 계신 뭐 천안함 사건이나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김정일 전 위원장 시대 그 정권이 했던 것이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아들이었던 김정은 그 위원장은 현재 북한을 정상국가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이 강성대국을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비정상국가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국가는 무엇이냐?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그러한 체제를 저희는 시장경제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나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통해서 우선 그 북한 내의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희 측은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세 번째 주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민주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에 앞서 통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한 경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당시 개성공단이 발전이 되었을 때는 저희 다른 사람들이 투자할 시간도 주지 않고 보수 정권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너무 일찍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저희는 저희 측 두 번째 주장을 통해서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인정하는 것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과거 자체에 얽히고 설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국제평화론을 보면 경제협력이나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기 어렵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 협력을 한다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통일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 측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꼭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3분이요. 부정측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하는 부정팀 결론을 맡은 윤채연입니다. 저는 이번 통일공감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통일의 주체는 반드시 남과 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나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정책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인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긍정팀은 첫째,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남북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셋째, 경협에 따른 민주화 실현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했습니다. 또 저희 부정팀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 둘째, 남북 경협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다서다를 반복한 과거 경협의 문제점을 이유로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민주화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 남북 경협은 재개해야 한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북개발 청사진이 제각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경협안은 11년 전 남북 정상 합의문의 복사판에 가까우며 성급한 인프라 투자는 다 망한 북한의 국영기업을 부활시켜 김정은 체제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머리로 과거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남북 경협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15 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선언문,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합니다. 하지만 경협 유지 과정에서 북한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합의문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역 등 남북 경제 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남북 경협을 재개한다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 둘째, 남북 경협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정책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정말 양측의 행복한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